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정하나 과장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님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오신 LC티마루의 김준곤 소장님과 네네. 함께 명도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김준곤 소장님, 우리 임대인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 불편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직접 중개를 한 호실인데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센텀시티 오피스텔이었는데 단기 임대였습니다. 단기 임대였는데 보통 단기 임대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1년짜리로 세를 받으면 예를 들어 1000에 80만 원짜리였는데 보증금을 200만 원 받으시고 월세를 100만 원을 두 달치를 선납을 받으셨어요. 네, 선납을 받으시고 이제 두 달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갈 날짜가 됐는데 갑자기 잠수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이제 열리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집주인이 엄청 난감한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키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키를 들고 올라갔죠. 근데 이게 보니까 키를 들고 있어도 문을 열면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일단 짐이 전부 다 그대로 있다면은 그 단기 임차를 한 임차인의 점유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점유를 지속하는 이상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주거 침입죄 등 형사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그걸 만약에 임차인이 걸고 넘어져서 고소를 하면은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징역형 같은 중대한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잠적해서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산상 곤란을 겪고 있었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아, 범죄 성립은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키를 일단 들고 갔어요. 왜냐면은 그 세입자가 저랑 그래도 아는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이었는데 이렇게 예를 미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어락이.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뭐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동중개였거든요. 그쪽 물건지 부동산 소장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문을 뜯겠다. 문을 뜯고 내가 내 돈으로 물려주겠다. 열자. 근데 이제 그 소장님이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잠수를 타면은 결국에는 법적인 그 뭘 취해야 되는데 명도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도 소송을 하면은 집주인한테 오히려 손해가 아닌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예,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이런 명도 소송은 통상적으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완전히 잠수를 타버려서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통상 6개월 정도면은 명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임대인이 적법하게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임차인이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기 때문에 그 소송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그 6개월 정도 동안 점유를 강제로 이전할 수 없는 사이에 발생한 차임 등은 임대인의 손해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소송에서는 그 차임까지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가지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이제 냈을 때 어차피 일단은 임차인이 계약상 그거를 지키지 않고 어긴 거니까 그 법정으로 가면 당연히 승소를 할 것 같은데 그럼 변호사 비용까지도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판결문에는 소송 비용을 기본적으로 패소한 임차인이 다 부담하도록 나와 있지만 실제 목적물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인정되는 액수가 법원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주고 소송을 한다 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종국적으로 500만 원이 다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럼 일단은 그 세입자가 잠수를 타면 집주인은 일단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 보죠. 물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데 단기 네. 임차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그렇죠. 더 심각해집니다. 보증금이 이제 작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살아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뭘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보증금이나
그 임차 이게 굉장히 큰 경우에 그래서 이걸 받아낼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는 거겠네요. 그 보증금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임대인이 승소를 하게 된 경우 소송 비용 부분도 보증금을 통해 가지고 그 손해본 부분을 전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명도 소송할 실익이 크다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문 뜯어버리는 게 더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문을 언제나 못 뜯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누수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아래층에 물이 줄줄 새는데 위에 임차인은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다. 그렇다면 정당행위라든지 긴급피난 등으로 통해 가지고 문을 뜯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범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뜯어버리면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가 성립한다 해가지고 처벌이 꼭 중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경우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 되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자력으로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이익과 손해 부분을 비교 형량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작정 문을 뜯는 것보다는 일단은 상담이라도 명도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 상담이라도 해서 내가 지금 문을 뜯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송을 하는 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개별 사안마다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명도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는데 일단 그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짐도 문제가 되는데 소송 중에는 기본적으로 짐도 점유자의 점유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안에서 빼면 안 되겠죠. 근데 명도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해가지고 우리가 사법적으로 이 집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이 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 명도소송 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역시 줄줄이 또 소송이 이어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만 잠겨 있는 상태인지 그 안에 있는 짐이 나중에 내가 적법한 권리를 얻어가지고 점유를 이전받을 때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처음에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실제 소송에 나갈지 아니면 폐기를 할지 이런 부분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고요. 승소를 했는데 짐을 집주인이 결국 그 보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계속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그러면 청구가 가능한 그렇죠. 그 부분도 당연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결국에는 임차인이 완전히 잠수를 타버려가지고 그 창고를 빌린 비용도 법적으로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찾을 길이 없으면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임차인이 등재돼 버리면은 임차인은 은행 거래 등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매우 불편함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제발로 결국엔 나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나를 좀 빼달라라는 식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합의금도 그렇죠.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쓴 비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네네. 그런데 내가 지금 1,000만 원만 받아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내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1,000만 원 인정해줬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조율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일단은 집주인은 일단 손해를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 승소를 해야 다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단기 임대차의 고유의 어떤 위험 부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시려고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자고 하니까 아니 저 월세 저것도 못 내는 사람이 그걸 내가 다 비용을 청구한다고 해서 돈을 주겠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 달래서 내보내자.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 비용 받아가지고 이거 소송에서 승소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들였을 때 내가 나중에 승소를 했을 때 의뢰인한테 이게 진짜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허울뿐인 승소가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렇죠. 우리 법무부 인터넷 좋은 변호사들입니다. 네, 명도 소송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소송을 길게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 이런 분들과 전문가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실익이 있는지 파악을 한 뒤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